안녕하세요. 전 30대 돌싱녀입니다. 전 저를 등에 업고 신분 상승을 꿈꾸던 전 남편 놈과 사기꾼 덕분에 빨리 이혼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남편은 회사 내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면 외모, 키, 성격, 업무 능력까지 두루 갖춘 남자였죠. 워낙 뛰어나니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전 남편에 비해 보잘것없는 외모였기에 오르지 못할 나무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제가 더 눈에 들어왔다며 저의 근처에서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왜 저러나 싶었죠. 주변에 남편 좋다는 여자가 한둘이 아닐 텐데 하필 저에게 관심을 보이니까요. 전 적당히 무시하며 지냈고 남편은 생각보다 끈질겼습니다. 제게 관심을 보이는 기간이 길어지자 다른 여자 동료들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저에겐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죠. 저 여자야, 저 여자. 민수 씨가 저 여자 좋아한대. 뭐? 정말이야? 왜? 못생겼잖아. 같은 팀원들 말로는 성격이 밝고 구김이 없다고 하더라고. 민수 씨는 외모 말고 성격 보는가 보지. 그래도 얼굴이 좀 많이 아니지 않아? 이런 수군거림이요. 전 제가 예쁜 편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기에 그 정도 수위의 대화는 대수롭지 않았지만 저에게 쏠리는 관심 자체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죠. 저기 민수 씨, 요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제 주변을 서성이시냐고요. 민수 씨가 계속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리잖아요. 저 불편해요. 그 생각까진 못했는데 죄송해요. 그런데 수군거리는 게 문제면 그냥 저랑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들 축하해 줄 텐데요. 네? 저랑 사귀자고요. 저 은혜 씨 좋아합니다.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왜 하필 저예요? 제가 딱히 민수 씨한테 관심을 보인 것도 아닌데요. 민수 씨 인기 많잖아요. 주변에 민수 씨 좋아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닌데 저한테 이러시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사실 말씀하시다시피 제 주변에 여자 많죠. 많은데 단 한 번도 눈길이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씨는 달랐어요. 저한테 눈길 한 번 주신 적이 없었는데 제 눈길이 계속 은혜 씨를 쫓고 있더군요.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은혜 씨를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 마음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참 웃긴 일이었어요. 전 사실 잘생긴 사람보다 저와 유머 코드가 맞는 남자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고백하는 순간 얼굴에 후광이 비치더니 저도 모르게 좋아요라고 대답해버린 거 있죠? 이렇게 남편과 전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하여튼 저와 남편은 1년 넘게 연애를 하다 2년이 가까워지던 때 결혼을 했어요. 소위 인물값 한다고들 하던데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잘난 척은커녕 겸손히 몸에 밴 사람처럼 참 따뜻하고 다정했죠. 그런 남편을 보며 결혼 결심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꽤 부유했던 친정과는 달리 시댁은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알렸을 당시 주변에선 친정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곤 했지만 정확히 반반 결혼을 하며 그 말들을 쏙 들어가게 했죠. 물론 남편이 권했고요. 자기야, 내가 지불해서 가면 좋겠지만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모은 돈도 그렇게까지 많진 않고 집에서도 도와줄 형편이 안 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반반 결혼 어때? 반반 결혼? 좋지. 사실 부모님께서 집 해주신다고 했는데 난 도움받기 싫어서 좀 고민스러웠거든. 아, 뭐? 그건 절대 안 되지. 나도 반대야.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당신한테 반반으로 하자는 것도 나 너무 미안해. 반반하는 게 뭐가 미안해. 그럼 우리 양쪽 집 도움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저희는 돈을 합쳐 집을 마련하고 혼수도 마련했어요. 물론 대출도 조금 받았어요. 워낙 적은 금액이라 대출은 금방 갚을 수 있었죠.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남편은 집안일도 나서서 함께 했고 전혀 싸울 일이 없었어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는 어머님이 문제였어요. 저흰 공동생활비를 제외하고 각자 돈 관리를 했기에 양가 부모님의 용돈은 각자 알아서 주기로 합의를 봤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남편이 드리는 용돈이 만족스럽지 않으신지 저에게 연락을 하셔 돈을 요구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돈만 요구하면 다행이었죠. 그날은 더 과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가, 바쁘니? 통화할 수 있니?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서 주말에 백화점 가려고 그러는데 네 카드 좀 다오. 네? 제 카드요? 그래, 네 카드. 네 카드로 옷 좀 사야겠다. 왜? 싫으냐? 싫다기보단 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용돈 드렸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용돈은 어쩌시고 또 카드를 달라고 하시니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요. 누가 들으면 몇백만 원은 준 줄 알겠다. 고작 100만 원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어머님, 고작이라뇨. 저희도 10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해요. 더구나 어머님은 혼자신데 그게 부족하시다뇨. 혼자면 생활비 적게 쓴다는 법이라도 있니?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하마. 네가 그 완벽한 내 아들이랑 살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분인 것 같니? 다 내가 잘 낳고 잘 키운 덕분 아니겠니? 그런 나한테 현금 다발을 가져다 바쳐도 모자랄 판국에 그깟 카드 한 장 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너도 참 뻔뻔하다 얘. 진짜 뻔뻔한 게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돈 100만 원이 작나요? 참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어머님의 황당한 요구에 할 말을 잃었고 때마침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제 휴대전화를 빼앗아갔어요. 미간을 잔뜩 구긴 것이 화가 제대로 난 듯 했어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한테 카드 맡겨놨어? 왜 이 사람한테 카드를 달래? 그리고 은혜한테도 용돈 받고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들.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은혜가 챙겨줘서 하는 수 없이 받았어. 나 정말 괜찮다고 했어. 결혼 첫 달부터 전화로 용돈 내놓으라고 그 난리를 부리신 건 기억도 안 나시는지. 참 태연스럽게도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은혜한테 용돈 타령하지 마. 만약에 은혜가 주더라도 다시 돌려주라고. 당연히 이번 주말에 카드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끊어. 그리고 다신 은혜한테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명절에도 집에 가는 일은 없을 테니 그런 줄 알아. 그러고선 전화를 딱 끊는데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참 든든하더라고요. 주변에 우려하는 반대로 남편은 친정 돈은커녕 제 돈마저도 탐내지 않았어요. 그 후론 어머님의 돈 요구는 사라졌지만 틈만 나면 전화하셔서 시댁으로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엔 일을 해야 하니 변명거리라도 있었지만 주말엔 꼼짝없이 가야만 했어요. 그것도 2번 갔을까요? 제가 너무 피곤해하자 남편이 중간에 나서서 앞으로는 주말에도 부르지 말라고 못 박아준 덕분에 시댁 방문도 하지 않게 되었죠.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고들 하던데 저희 남편은 온전한 제 편이었어요. 전 그런 남편을 믿고 의지했죠. 그렇게 전 남편과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의 앞날은 밝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은 갑자기 일어났고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어요. 그 사건의 시작은 친정아빠가 사기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빠는 사업 확장을 위해 새로운 사업에 무리해서 투자를 진행했고 그 큰 돈을 그만
다 허공에 날리고야 말았습니다. 네, 사기를 당하신 거였어요. 사기꾼은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을 해버렸고 아빠 회사는 크게 휘청하며 부도 위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큰 돈이 투자금으로 확정될 때까지 몇 번의 확인 절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려고 하니 어떻게 해도 막을 수가 없더군요. 친정의 가세는 무섭게 기울기 시작했고 남편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죠. 그 후 남편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더군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제가 알던 다정하고 오로지 제 편이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멋씹은 표정으로 폭언만을 일삼는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 될 수 있으면 아침엔 겸상 좀 안 하면 안 되냐? 어?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아침 먹다가 토할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그 자기 소리도 좀 그만해. 자기는 무슨? 내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어? 갑자기 왜 그래? 혹시나 내가 실수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은 너무 심하잖아. 심한 건 네 얼굴이랑 몸매고 얼굴은 뭐 어떻게든 가리면 된다고 쳐도 그 몸은 진짜 심하다고 생각 안 해? 넌 어떻게 그 몸으로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을 수 있냐? 뭐? 진짜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할 말 무진장 많은데 아침부터 네 얼굴 너무 많이 봤더니 속이 너무 안 좋네. 나머지 할 말은 카톡으로 할 테니 확인해봐. 남편은 헛구역질을 하며 자리를 떠났고 전 갑작스럽게 변한 남편의 모습에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 순간 휴대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고 휴대전화를 확인한 저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휴대전화엔 남편이 보낸 카톡이 쉬지 않고 오고 있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제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정말 내가 알던 제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저요, 사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쁘지 않은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그렇고요. 돈도 있는 집에서 왜 진작 성형수술을 안 했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뿐더러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못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예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못 볼 정도는 아니다. 딱 이 정도요. 그리고 몸무게도 그래요. 저 키 168cm에 몸무게 65kg입니다. 보통보단 통통하긴 하지만 그렇게 뚱뚱하진 않아요. 전 제 나름대로 제 외모에 만족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외모에 관한 폭언을 폭탄 수준으로 들으니 자신감이 급격하게 떨어지더군요. 그것도 내 편이라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그랬으니 그 위력은 더욱 대단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폭언뿐만이 아니었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심지어 외박까지 하는 날도 잦아지더라고요. 저흰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도 남편 얼굴 보는 것이 힘들 정도로 남편은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거기에다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던 남편이 사라지니 어머님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더군요. 예, 너 당장 집으로 좀 오거라. 네? 지금요? 어머님, 저 회사예요. 일하는 게 큰 벼슬이지 벼슬이야. 그깟 회사 조퇴를 하든 사표를 내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집에 와서 손빨래 좀 해.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빨랫감은 잔뜩 있는데 빨래를 못하고 있어. 어머님, 저 이제 출근한 지 1시간도 안 됐어요. 아니, 10시간이 됐다고 해도 빨래나 하자고 조퇴나 사표까지 내고 갈 생각도 없고요. 뭐야? 잘난 것도 하나 없는 년이 어디서 시어미가 오라는데 간다 만다 말대꾸야? 너 진짜 이혼이라도 당하고 싶은 게야? 회사에 일하는 중이라 시댁에 손빨래하러 못 가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면 해야죠, 이혼. 그럼 어머니, 저는 맡은 업무가 바빠서 그만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혼이라니
다시 생각해도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변한 남편의 다시 시작된 심호의 시집살이. 두 사람의 폭언과 구박에 외모 콤플렉스라곤 없던 전 점점 자존감뿐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조차 무서워지더라고요. 누가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던 저인데 그런 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결국 전 회사를 쉬기로 하고 온종일 집에서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도 잘 보지 않게 되더군요. 제 얼굴이 진짜 괴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들어왔어요. 고주망태가 된 남편은 저에게 저와 왜 결혼까지 했는지 친히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머 여보, 왜 이렇게 취했어? 여보? 아, 내가 너랑 결혼했지. 아휴, 내가 미쳤지. 얼굴은 못생겨도 돈은 많으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싶어서 눈 딱 감고 결혼했더니 뭐? 집이 망해? 사기를 당했다고? 사기는 나도 당했다 이거야.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집도 쫄딱 망해, 얼굴도 못생겼어. 몸매는 더 최악이야. 뭐 하나 볼 게 있어야 너 같은 년이랑 같이 살 수 있을 거 아냐. 지금 이혼해도 땡전 한 푼 못 건지니 이혼도 못해. 아,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럼 당신 우리 집 재산 때문에 나랑 결혼했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너랑 왜 결혼했겠냐? 다 돈 때문이지. 박대리 그 새끼가 너희 집 돈 졸라 많다고 하길래 좀 알아보니까 진짜로 많더라고. 그래서 머리 좀 썼지. 와, 네 옆에서 알짱거리는 거 진짜 힘들었다. 오래 여자라고 튕길 땐 진짜 돈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거 겨우 참았다고. 알아? 내가 그 역겨운 과정을 다 이겨내고 결혼까지 했는데 왜 하필 지금 망하냐고. 나한테 적어도 작은 사업체 정도는 떼주고 망했어야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이 집도 그래. 내가 너 안심시키려고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끌어모아서 이 집 살 때 보탠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집 사준다고 할 때 받았지. 내가 미쳤다고 대출까지 내서 돈 보탰겠어? 그래요. 남편은 저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정했던 미소도 손길도 심지어 눈빛까지 다 연기였어요. 친정에서 집을 사준다고 할 때 한사코 거부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친정 소식을 들은 후로 변해버린 남편을 보며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그 입으로 다 듣고 나니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적이었다니 충격이 크니 눈물은커녕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웃으니 남편은 얼굴도 못생긴 게 정신까지 나갔다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남편의 말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밤을 지새우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서야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당연히 이혼을 해야겠지만 부모님 걱정이 앞서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회사 문제로 충격이 크신데 저까지 이혼한다고 하면 그 충격으로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제 발목을 잡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그렇지 않아도 미칠 지경인데 어머님까지 절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 마냥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선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때 되면 밥 타령에 간식 타령, 심지어 육조에 물까지 받으라며 목욕 수발까지 들게 하더군요. 날마다 심해지던 시집살이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어머님은 저를 부르더군요. 예, 여기 좀 앉아봐라. 전 크게 한숨을 쉬며 어머님 앞에 앉았고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님은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숨이나 퍽퍽 쉬니 집이 안 망하고 백이니?
그런 말씀하시려고 저보고 와보라고 하신 거예요? 에휴, 그러면 나도 본론만 말하마. 이 집 명이 공동명이라고 들었다. 그게 말이나 되니? 말이 안 될 건 없죠. 그이랑 저랑 정확히 반반씩 내서 집도 마련하고 대출금도 갚았으니 공동명의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건 너희 집이 망하기 전에나 말이 되는 이야기였고, 지금은 너희 집이 쫄딱 망하지 않았니? 이제 내 아들에게 물려주거나 해줄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데, 이 집이 공동명의인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야. 당장 내 아들 명의로 바꾸거라. 네 집에서 내 아들한테 재산 한 푼 못 주는 대신 집이라도 내 아들 명의로 돌리란 이 말이야.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친정 재산을 남편에게 못 물려주니 함께 마련한 아파트 명의를 친정 재산을 대신하여 남편의 명의로 바꾸라니. 전 도대체가 기역부터 시작해서 히읗까지 이해되는 말이 없더군요. 이해되는 말이 없으니 대답조차 못하고 있자 어머님은 작정하고 오셨는지 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명의 바꾸는 대로 이 집에서도 나가. 난 더 이상 너 같은 애랑 내 아들이랑 같이 사는 꼴 보기 싫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집도 주고 이혼도 해라. 이 말씀이세요? 얼굴은 그따위로 생겼어도 머리는 좋은가 보구나. 하긴 그 얼굴로 살려면 머리라도 똑똑해야 하겠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너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런 얼굴로 우리 민수랑 결혼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지. 그나마 집에 돈이라도 많다고 하길래 눈 꼭 감고 받아줬더니 우리 아들 앞길에 꽃은커녕 재나 뿌리고 있으니 어머님, 제가 그의 앞길에 무슨 재를 뿌렸다고 그러세요? 집이 쫄딱 망했잖니. 부도 직전이라며. 그러다 부도라도 나면 길거리나 앉을 텐데 그때 이 집에 와서 같이 사니마니 하는 꼴 나는 못 본다. 그러니까 집 명의도 당장 바꾸고 이혼해서 이 집에서 나가렴. 무슨 악담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왜 어머님께서 저희가 이혼할지 말지를 걱정하세요? 내가 네 남편 엄마인데 결정 못할 건 또 뭐니? 하여튼 내 말대로 한다는 걸로 알고 가볼 테니 더는 긴 말하지 말거라. 끝까지 제 속을 다 헤집어 놓은 시무는 제가 무어라 답하기도 전에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저에게 한 폭언 증거만 다 모아도 위자료는 제가 받아야 할 판국인데 맨몸으로 집을 나가라뇨. 어머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있는데 진동 소리가 들려왔어요. 전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제 휴대전화엔 아무것도 온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진동 소리가 짧은 간격으로 계속 울리더군요. 전 진동 소리를 따라 몸을 움직였고 그곳엔 어머님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가 오고 있더군요. 상대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보이는 내용만 봤을 뿐인데 가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더 가혹하게 구박하란 말이야. 더럽게 치사해서라도 다 포기하고 나가도록.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어머님을 뒤에서 조종하는 이가 남편이라는 것을요. 전 이제 더는 받을 충격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님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무엇을 보게 되든 지금보다 더 충격적일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인간 이하였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면 온갖 치졸한 대화들이 많았는데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 저희 집에 오시기 바로 직전 나눈 대화였어요. 거기엔 남편의 긴 장문의 문자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주기에 모자람이 없었죠. 엄마, 사실은 내가 여자가 생겼어. 이 여자도 엄청난 부자인 것 같더라고. 친정도 잘 사는데 이 여자도 능력이 좋아. 망할 일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 얼굴도 엄청 예쁘다고. 나도 이제 그 매주 같은 얼굴 말고 예쁜 여자랑 살고 싶어. 지금 만나는 여자는
나 유부남인 것도 몰라서 빨리 이혼하고 서류 정리해야 한단 말이야. 집도 있다고 해놔서 집 명의도 내 명의로 빨리 바꿔야 한다고. 남편의 장문 문자도 충분히 화가 나고도 남는데 문자를 쓰지 못하는 어머님의 이응, 단 한 글자뿐인 답장에 제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몸이 떨리는 건 물론 이까지 드르륵 갈리며 이 두 인간을 갈아 마셔도 화가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전 곧 휴대전화를 가지러 오실 어머님과 마주했다간 복수는 시작도 못하고 끝날 것만 같아 일단 집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수만 생각하며 걷고 또 걸었어요. 그렇게 걷다 전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더군요. 환자분, 이제 정신이 드세요?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어요. 휴대전화로 남편분한테 전화드렸는데 병원이라고 하니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보이스피싱으로 아시는 건지 그 뒤론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영양제 다 맞으시고 처방 좀 받으셔서 가시면 되는데 혼자 가실 수 있겠어요? 간호사분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모든 것이 현실이었고 제가 맞이한 현실은 가혹하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저는 줄어드는 영양제를 보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막상 복수를 계획하면서도 막막했는데 이런 저를 하늘에서도 돕는지 친정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투자금을 들고 잠적했던 사기꾼을 잡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기꾼은 돈을 빼돌리지 못해 돈까지 다 찾았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는데 하늘을 보며 감사하다고 몇 번을 외쳤는지 몰라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이제 남은 것은 복수를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전 일단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든 사실을 아신 부모님은 크게 분노하시며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가 나셨지만 전 제가 알아서 복수할 수 있다며 부모님을 진정시켰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남편에게 전화해 사기꾼을 잡았다고 한마디만 해달라고요. 아빠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요. 전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 놈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렸어요. 아빠와 통화를 했는지 12시가 넘어야 들어오던 놈이 일찍도 들어오더군요. 여보, 나왔어. 아무 일도 아무 짓도 한 적 없다는 듯 절 여보라고 부르는 남편 놈을 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서 혼났습니다. 저 정도면 정말 연기대상감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민망한 기색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제 곁에 붙어 앉아 아양을 떨어대던 남편은 저를 살며시 안았고 남편의 손길이 닿음과 동시에 전 반사적으로 남편 놈을 확 밀쳐내버렸어요.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해졌죠. 당신 지금 나 밀친 거야? 설마 내가 요즘 장난 좀 쳤다고 화난 거야? 다 장난이잖아. 내 눈엔 당신이 제일 예쁘다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럼 알고 말고. 오늘 청소 좀 했더니 땀을 많이 흘려서 그래. 일단 나 좀 씻을게. 오래 걸릴 테니까 먼저 자. 오랜만에 욕조에서 몸 좀 담그고 싶어. 그래. 그렇게 도망친 욕실에서 몇 시간이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조심스럽게 욕실 문을 여니 남편 놈의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를 기다리다 잠이 든 것인지 소파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아침이 올 때까지 깨지 않았고 전 편하게 안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네요. 다음 날부턴 정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고 전 그 잠금을 풀지 못했죠. 결국 흥신소를 통해 상간녀의 정보와 외도 증거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전 상간녀에게 당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고 당신을 속이고 당신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여자 제가 미친 여자라도 되는 양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끊길래
저희 결혼 사진과 함께 등본까지 보내줬더니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면 정말 그 인간이 유부남이란 말씀인가요? 전 정말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모르고 만나신 거. 그쪽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저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쓰레기를 걸을 수 있게 됐네요. 어떻게 멀쩡한 얼굴에 그런 거짓말을 한다니 정말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그랬듯이 그쪽한테 접근한 것도 다 계획적이었을 거예요. 시댁에 돈 없는 게 자기가 가진 단 하나의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라 돈 있는 여자라면 물불 안 가리는 것 같았어요. 어쩐지 은근슬쩍 재산에 관심 보이길래 설마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도울게요. 그럼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 그 인간이랑 아직은 헤어지지 말아주세요. 제가 연락드릴 테니 그때 헤어져 주세요. 네, 알겠어요. 당연히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았단 건 비밀이겠죠? 네, 감사해요. 그럼 힘드시겠지만 연기 부탁드려요. 그렇게 상간녀와 전 동맹을 맺었고 저의 계획은 척척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저와 상간녀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상간녀가 결혼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자 저에게 더 정성을 쏟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어머님도 저를 이용하기가 가장 쉽다는 것을 다시 깨달은 것인지 지극정성도 그런 지극정성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아가 하시며 갖은 음식을 해오시는 것도 모자라 집까지 청소해 주셨고요. 남편놈은 꽃과 보석을 사오며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제 반응이 좋지 않자 정말 큰일 났다 싶었는지 제 마음을 돌리고자 있는 돈 없는 돈에 대출까지 받아 보탰던 저희 신혼집도 공동 명의에서 제 명의로 바꿔주더라고요. 제 이름이 적힌 등기 필증을 내밀며 용서를 구하는데 정말이지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연기였어요.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그동안 섭섭했지? 그건 다 내 진심이 아니었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좀 있었는데 워낙 당신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편해져서 당신한테 화풀이 했던 것 같아.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맹세해. 그리고 이건 별거 아닌데 집문서야. 이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이 진심이란 걸 보여주고 싶었어.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여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신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그럼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나 용서해 줄 거야? 부부 사이의 용서는 무슨? 이미 다 풀었지. 전 남편에게 감동한 척을 하며 남편 못지않은 연기를 펼쳤고 남편은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전 그런 남편에게 더 큰 희망을 심어주기로 했어요. 참, 여보, 혹시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우리 아빠 회사로 들어가서 일 배워보는 건 어때? 이번에 그런 일도 있었고 아무래도 회사의 가족이 중요한 일을 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자식이라곤 나 하나뿐인데 당신도 알다시피 난 회사 일에 관심도 없고 그럼 남는 건 당신뿐이잖아. 정말? 정말이야? 나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 배울 수 있는 거야? 당신만 괜찮다면? 그렇지 않아도 아빠가 진작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사이가 좀 그랬잖아. 그래서 말 못하고 있었지. 자리도 진작 만들어두신 것 같더라고. 자리까지 마련해두셨다고?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사표 내지 뭐. 그래, 그러면 내가 아빠한테 말해놓을게. 얼마나 좋아하던지. 어린애처럼 온 집을 누리며 방방 뛰는 남편놈을 보며 마음껏 좋아하라고 생각했네요. 그 기쁨도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까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고 남편놈은 출근과 동시에 사표를 냈다며 연락이 왔어요. 전 준비한 서류를 챙겨
남편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고 전 그 티 없이 밝은 얼굴에 이혼을 통보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뭐? 뭘 하자고?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이혼이라니.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이혼해 우리.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어제 나 다 용서했다며. 그 말을 믿었어?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될 거라 생각했다니 순진하다 해야 해, 멍청하다고 해야 해? 여보, 이러지 마. 나 절대 이혼 못해. 난 죽어도 이혼 못한다고. 방금 회사에 사표까지 냈는데 우리 이혼하면 나 어떻게 해? 남편은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고 전 준비해둔 이혼 서류와 함께 외도 증거들을 남편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거야.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거든. 가지가지 했더라.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우고 계셨던데. 질질 끌지 말고 이혼해 그냥. 소송으로 가봤자 너한테 불리할 뿐이니까. 이걸 어떻게... 어떻게긴 당신이 좋아하는 그 돈으로 못할 일이 있겠어? 돈이 참 좋긴 좋아. 돈만 주면 이런 증거쯤은 몇 시간 만에 내 소나기에 턱턱 들어오니까 말이야. 다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저 여자가 나 일방적으로 쫓아다녔어. 난 좋게 좋게 타이르느라 몇 번 만난 것뿐이고. 정말이야. 믿어줘. 참 비싼 밥 먹고 정성껏 개소리하고 있다. 넌 손잡고 포옹하면서 거절하니?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하는 꼴하고는. 그리고 일방적으로 쫓아다녀?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다. 나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이거 전부 네가 보낸 건데? 이래도 여자 혼자 일방적인 거야? 내가 보기엔 네가 그 여자 쫓아다니는 걸로 보이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던 남편은 제가 직접 증거를 나열해주자 그제야 입을 닫더군요. 할 말이 없었겠죠. 이렇게나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니 말이에요. 한참을 사진을 보던 남편은 사진을 갈기갈기 찍기 시작했어요. 사진이야 다시 뽑으면 그만인데 머리가 나쁜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참 필사적으로도 찢더라고요. 너 생각보다 머리가 나쁘구나. 사진이야 다시 뽑으면 그만이야.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저에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진짜 잘못했다니까. 당신 나 사랑하잖아.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잘 아는데 당신 나 없이 못 살아.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내가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나 용서해주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이 미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넘쳐나는 자신감 하나는 부럽더군요. 전 어이가 없어 소리내 웃으며 말했어요. 참 대단하다 너. 그런 자신감 부럽기도 하네. 근데 너 진짜 착각의 정도가 심각하다. 나 이제 너 안 사랑하고 네가 없어서 잘 살 수 있어. 탕사병은 개뿔. 너랑 계속 살다가 화병으로 제명까지 못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 여보. 아참.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짐부터 싸. 짐은 왜? 짐은 왜라니. 잊었어? 이 집 당신 손으로 직접 내 명의로 돌려줬잖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놨더니 금방 팔렸지 뭐야. 내가 인심 써서 가정 가구는 당신 줄 테니까 그걸로 월세라도 얻어서 잘 살아. 그러면 법원에서 보자. 전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복수를 계획하며 내놓은 집이 타이밍 좋게 딱 팔려주었으니까요. 남편에게 말한 대로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긴 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득이었죠. 반만 투자한 집이 온전한 제 것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남편은 생각보다 더 쉽게 저와 이혼해 주었고 전 성공적으로 복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쉽게 이혼해준 전 남편의 행보는 뻔했고 전 상간녀에게 연락해 지금이라는 말을 전했어요. 지금이 헤어질 적기라는 뜻이었죠. 헤어질 날만 기다렸던 상간녀는 생각보다 더 잘해주었어요. 자신을 찾아온 전 남편에게 유부남이었던 거 다 알고 있다며 뺨도 날려주고 물도 뿌려줬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썩 꺼지라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전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큰 걸 알고는 있는지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고 하고요. 모르긴 몰라도 돈 많이 썼을 거예요. 처음부터 저한테 돈을 잘 쓰긴 했는데 제가 고가의 선물 같은 건 바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속였다는 거 알고 난 뒤부턴 가방도 받아내고 목걸이, 반지 다 받아냈어요. 카드로 다 긁던데. 그 빚 언제 다 갚으려나 몰라요. 이러니 생각보다 더 잘해낸 거 틀림없죠? 제 작전보다 더 잘 끝나버린 복수에 두 발 뻗고 잘 자고 잘 지낸 저와는 달리 전 남편은 전혀 잘 지내지 못했는지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꼴로 몇 달 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 당시에 친정에 있었는데 부모님도 외출하고 계시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을 마주해야 했죠. 웬일이야? 나한테 더 할 말이 남았어? 여보? 진짜 여보 맞아? 당신 진짜 예쁘다. 진짜 진심이야. 저를 보며 놀라는 전 남편. 그럴 수밖에요. 전 이혼 후 회사에 다시 출근하며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피나는 노력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얼굴 살도 많이 빠졌고 경락 마사지도 꾸준히 받았고요. 얼굴에 있던 점도 다 뺐는데 그 효과를 크게 봤어요. 고작 점만 뺐을 뿐인데 얼굴이 더 환해지더라고요. 이목구비도 더 또렷해지고 얼굴도 환해지니 제 얼굴도 꽤 예쁘더라고요. 얼굴이 예뻐지니 화장에도 관심이 생기고요. 그런 소리나 하려고 나 찾아온 거야? 아니, 몰라보게 변한 모습에 놀라서 그만.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 여자랑도 완전히 헤어졌고 나 이제 진짜 당신뿐이야.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한평생 당신만을 위해서 살게. 전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그야말로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했어요. 눈에 눈물까지 고이며 비는데 그 모습조차 역겨워 혼났네요. 전 불쌍한 척 눈물을 훔치는 남편의 꼴을 훑으며 말했어요. 있잖아, 잘 들어? 난 너같이 집도 가난하고 인물도 볼 것 없는 버러지랑은 다시 살 생각은 추호도 없어. 지금 네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구역질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제발 좀 꺼져주라. 응? 여보, 그러지 말고 예정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될까? 갈 때까지 간 전 남편은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굴었고 전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전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100만 번을 생각해도 예정은 없고 1000만 번을 생각해도 너랑은 이제 끝이야, 끝. 그러니까 부모님들 오시기 전에 당장 꺼져. 부모님들 오시면 모르긴 몰라도 너 어디 하나 부러질 게 뻔하니까 두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을 때 가. 이게 내가 너한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인내심이자 호의니까. 야, 진짜 너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뭐? 바람 피운 거? 상식적으로 나 정도 되는 남자가 너 같은 여자랑 사는데 평생 너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당연히 한눈도 판다고 생각하고 결혼했어야지. 아,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렇지? 그래.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어? 다 네가 생각이 짧았던 탓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다시 시작하자. 앞으론 한눈 파는 일은 없을 거야. 아니야. 나는 그릇이 작아서 날 등에 업고 신분 상승이나 하려는 놈이 바람까지 피우는 꼴 더는 못 보고 살아. 그동안 당했던 모욕도 잊을 생각 없고. 그러니까 당장 꺼져. 이 쓰레기야. 쓰레기? 이 나쁜 년. 내가 다시 찾아오나 봐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년. 전 남편은 바닥에 가래침까지 뱉고선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 남편과 전 시모는 끈질기더군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저희 부모님을 피해 제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필사적으로 두 사람을 피하던 어느 날, 결국 회사 앞에서 잠복 중이던 두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깃털보다 가벼운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퇴근 시간 회사 앞에서요. 그 와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전 남편 놈은 입이라도 다물고 있었던 것 정도겠네요. 아가, 우리가 다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이 늙은 시어미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잖니? 네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 수 있단다. 그래,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이제 와서 이러셔도 아무 소용 없어요. 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세요? 그리고 그 잘난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나 봐요. 일전에 저희 친정으로 찾아와서 저한테 나쁜 년, 독한 년 그러면서 침까지 뱉고 갔는데 마침 바로 옆에 있으니 지금이라도 물어보세요. 저한테 어떻게 하고 갔는지 말이에요. 제 말을 들은 전 시모는 입을 꾹 다문 전 남편의 등짝을 때리더군요. 그 와중에 아들 아픈 건 또 싫은지 짝소리도 나지 않게 때리는 모습이 참 눈물겹더라고요. 야 이놈아, 네가 거길 어디라고 찾아가서 욕짓거리야. 잘못했다고 석고대죄를 올려도 모자랄 판국에 네가 정신이 있어 없어? 한참을 마사지하듯 전 남편의 등을 두드리던 전 시모는 제 눈치를 살피며 다시 싹싹 빌었습니다. 아가, 봤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 녀석도 정신 차릴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량을 좀 베풀어주면 안 되겠니? 안 되겠는데요. 제가 왜요? 볼 거 하나 없는 집안에 꼬장꼬장한 시어머님, 거기에다 거지근성으로 가득 찬 이놈까지. 제가 미쳤다고 아량까지 베풀면서 인생 망치는 길을 또 가겠어요? 뭐야? 이 년이 진짜 오냐오냐 해줬더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짓거리는구나. 너 어디 맛 좀 봐라. 갑자기 돌변한 전 시모는 제가 피할 새도 없이 제 머리채를 잡아버리셨어요. 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머리채를 잡힌 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고, 때마침 그 자리에 있던 저와 친한 동료가 달려와 전 시모를 제지시켜 주었어요. 그리곤 경찰에 신고도 해주었고요.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있던 전 시모와 전 남편은 붙잡혀가고 싶진 않았는지 그대로 도망을 가더군요. 열심히 도망가면 뭐 하나요? 제가 집도 다 알고 있는데요. 저는 출동한 경찰분께 친히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어머님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약한 성질 때문에 없는 살림 더 궁핍하게 되셨죠 뭐. 전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후론 두 사람이 찾아오진 않았지만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그만두게 되었어요. 어차피 그만두고 아빠 회사 일을 도울까 하는 고민도 있었기에 아쉽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퇴사를 한 후 전 바로 아빠 회사로 출근할까 싶었지만 그간 일도 많았으니 좀 쉬는 것이 어떠냐는 부모님의 권유에 그러기로 했어요. 요즘엔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며 제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덕분에 이렇게 사연도 쓸 수 있게 되었고요. 요즘 전 몰라보고 예뻐진 외모 덕분에 주저앉았던 자존감과 자신감도 생기고 성격도 전보다 더 밝아진 것이 느껴져요. 만약 그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모른 채 전 남편에게 아빠가 피땀 흘려 키운 회사를 홀딱 뺏기고 버려지지 않았을까요? 정말 밑바닥까지 가봐야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하더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또다시 결혼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점이에요.
쓰다 보니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지겹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제게 일어난 한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됐고, 친했던 사람들과도 인연을 모두 끊고 혼자서 외톨이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와 같은 일을 겪은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과거의 일을 함께 극복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 덕분에 제 삶은 이전보다 더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이렇게 좋은 날이 제게 오려고 과거에 그렇게 아팠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오는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저 같은 일이 여러분들께는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나 비행기, 배같이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비행기 기장이나 선원이 되고 싶었죠. 둘 중에 뭐 할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사고 나면 배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원을 선택했어요. 만약 배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더라도 빠르게 구명조끼 입고 수영해서 나오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해양고 해양대를 졸업하고 나서 꿈에 그리던 선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선원들은 한번 배를 타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기본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타고 내려오는데요.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짧게는 단기로 1, 2개월 만에 탈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기본 5개월 정도는 타고 오는 것 같아요. 대신 집에 아내가 혼자 있어서 괜히 걱정되는 마음에 1년은 넘긴 적이 없어요. 매번 타는 거지만 탈 때마다 집에 혼자 남아있을 아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 정말 주책이라고, 자기도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잘한다고, 어린애 아니니까 창피하게 괜한 걱정 좀 하지 말라고 다그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여린 사람을 혼자 두고 가려니 너무 걱정이라고 입을 삐죽거리면 싫지 않은 듯 살짝 웃으면서 가볍게 제 어깨를 툭 하고 치더라고요. 가끔 이런 모습을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면 아직도 신혼이라면서 저희 둘 다 꼴값이라고 혀를 차십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제가 한번 집을 나가면 몇 개월간 배를 타고 오다 보니 배에 내려서 오랜만에 만나면 여전히 연애하는 기분으로 신혼 분위기를 내고 있어요. 한두 달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몇 개월간 배에 올라타서 떨어져 지내고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작업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엔 틈틈이 아내와 통화를 하곤 해요. 전화하는 시간만 되면 둘이서 얼마나 애틋한지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같다고나 할까요? 저번에는 배가 해외까지 나갔어야 하는 일이 있어서 1년 가까이 타고 내려서 2달 정도 쉴 수 있었는데, 처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그때는 유독 애틋해지더라고요. 2달 쉬고 나면 바로 또 5개월 정도 배를 타야 해서 그동안 저희 부부는 1시간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고 저는 다시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듯 배를 타고 있는 동안 아내와 전화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힘든 작업을 마치고 씻자마자 잘 준비는 안 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는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아내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날 있었던 피로가 정말 눈 녹듯 사라져버렸죠. 가끔 작업이 많아서 엄청 피곤한 날엔 아내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으면서 잘 때도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내 말에 대답이 없으면 아내는 잠들었다는 걸 알아차리고 알아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5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보니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저를 반기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 다가오는데 제가 배에 올라타기 전보다 살이 많이 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몸을 훑어보는데 제 시선이 아내의 배쪽에 멈췄어요.
마치 아내의 배가 임신한 사람처럼 살짝 볼록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보, 나 없는 동안 너무 잘 지낸 거 아니야? 볼살 오른 것 좀 봐. 배도 많이 튀어나온 것 같고. 당신 뱃살 나오는 거 싫어서 조금이라도 살찌면 운동했었잖아. 아, 나 임신했어. 그래서 운동 못해. 아이가 먹성이 얼마나 좋던지 땡기는 거 다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아기 낳고 다이어트 다시 해야지. 임신했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한테 말했어야지. 가리는 음식은 없었어? 입덧도 없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애 벌써부터 효자야. 입덧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쪘지. 당신 가고 며칠 뒤에 병원 가서 임신 진단 받았는데 괜히 걱정돼서 일 제대로 못할까봐 말 못했어. 그래도 말했어야지, 미련한 사람아. 착해 빠져가지고 맨날 내 걱정만 하고. 나 당신 애기 낳을 때까지는 배 안 탈 거야. 내가 집안일 다 할 테니까 그동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 진짜? 그럼 나 주말에 친구랑 놀다 와도 돼? 간만에 친구 만나서 스트레스 좀 풀고 싶어. 친구도 그동안 애들 키운다고 못 만났었거든. 그래, 놀다 와.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할 말도 많을 텐데 늦게 와도 돼. 대신 외박은 안 돼. 알겠지?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단 말이야. 그렇게 저는 주말에 아내가 친구와 편하게 놀 수 있도록 해줬어요. 아내도 애기 잘못될까봐 집 밖에 안 나갔었는데 간만에 외출이라 신나는지 얼굴에 웃음꽃이 폈더라고요. 혼자 남아서 빈집을 둘러보다 결혼 사진을 보는데 나간 지 30분밖에 안 된 아내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이 이 정도까지 팔불출일 줄은 몰랐어요. 잘 가고 있는지 전화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전화도 안 했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오랜만에 고등학생 때 친했던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친구 이름이 뜬 화면을 보자마자 전화를 받았어요. 정세야, 이게 얼마만이야? 거의 1년 만에 전화하는 거 아니냐? 잘 지내지? 요즘은 뭐하고 지내? 아직 그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나야 뭐 늘 똑같지. 나 이제 그 회사 안 다녀.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 근데 너 지금 배 안 타나 봐? 아, 배 탔다가 며칠 전에 내렸어. 요새 자꾸 장기간 배 타느라 너 보지도 못했네.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너 원래 나 배 안 탈 때 자주 왔었잖아. 편할 때 불러주면 갈게. 그런데 너 여전히 와이프랑 사이 좋나 보다. 배 내리자마자 영화관 데이트 오고. 아주 부러워. 진짜 보기 좋다, 야. 뭔 소리야? 영화관 데이트는 무슨. 나 지금 집인데? 혼자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다. 밖에서 나 닮은 사람이라도 봤냐? 집이라고? 나 지금 영화관이거든. 아까 팝콘 사다가 지수씨 봤는데? 너도 같이 온 줄 알았어. 너 있었으면 인사하려고 했는데 혼자 계시길래 괜히 아는 척하면 부담스러우실까봐 인사도 못했어. 아, 지수 영화관에 있어? 안 그래도 오늘 친구 만난다고 나갔었거든. 아마 그 친구랑 보러 갔을 거야. 난 또 뭐라고. 아내가 평소에 영화 보는 걸 엄청 좋아해서 저희 연애할 때도 영화관에 엄청 갔었거든요. 이번에도 늘 그렇듯 친구랑 영화 보려고 영화관에 간 것 같았어요. 또 팝콘이랑 오징어 같은 주전부리 엄청 사서 양쪽 팔에 끼고 다닐 아내가 생각났어요. 제가 이 정도면 먹으러 영화관에 오는 거 아니냐고 아내를 놀렸던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제 옆에서 오늘 영화 본 거 쪼잘쪼잘 거릴 아내 생각하니까 괜히 웃음이 났어요. 아내 오면 같이 먹을 야식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 끊은 지 2시간 만에 다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충격받지 마. 정신 단단히 잡고 들어. 알겠지? 이거 진짜 마음의 준비하고 들어야 할 얘기야.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까지 겁을 주고 난리야. 그냥 빨리 말해. 나 웬만한 얘기에 충격 잘 안 받아. 괜찮아. 이거 진짜 심각한 거야. 나 아까 영화관에서 지수씨 봤다고 했었잖아. 기억하지? 우연찮게 같은 영화를 봤는데 지수씨 내 앞자리였거든? 근데 옆에 다른 남자랑 같이 있었어.
뭐? 확실해? 진짜 확실히 다른 남자랑 있었던 거야? 너 다른 여자를 우리 지수라고 착각한 거 아니지? 야, 우리 세 명이서 얼마나 많이 놀았었는데 내가 지수 씨 얼굴을 모르냐? 확실히 지수 씨 맞아. 내가 나갈 때도 계속 지켜봤거든. 100%야. 저는 처음에 친구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만약 친구 말처럼 아내가 맞다고 해도 아내에게 오빠가 한 명 있는데 그 오빠랑 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라마처럼 불륜이 아니라 친구 만나기 전에 잠시 친오빠랑 영화 본 거라고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하지만 찝찝한 기분을 도저히 그냥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거치기도 전에 발이 저절로 안방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안방에 불을 켜고 하나씩 살펴보는데 아내의 화장대 서랍에서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아내의 화장대를 절대 건들지 않아요. 제 물건도 없을 뿐더러 아내가 자신의 물건을 만지는 걸 극도로 싫어했었거든요. 이제껏 한 번도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너무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이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서랍이 총 3칸인데 제일 윗칸은 주얼리들, 그 밑칸은 포장지도 뜯지 않은 새 화장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칸을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칸을 열자마자 보이는 물건에 저는 너무 놀라서 양손으로 입을 막고 주저앉았어요. 그 칸에는 제가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남자의 속옷들과 용품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새 상품이었다면 제가 사용한 것들을 미리 사놨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새 상품도 아니고 누가 봐도 사용한 흔적이 있는 속옷들과 남자 용품들이었어요.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정말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아내에게 물어봤자 발뺌할 것이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당장 집에서 나와 조그만 소형 카메라를 2개씩 사서 다시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거실 TV 옆에 있는 화분에 하나 숨겨놓고 안방 침대와 마주보고 있는 행거 속에 잘 안 보이게 하나 숨겨놨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며칠 뒤 저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자고 올 거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아내는 아쉬운 내색도 없이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을 나와서 영화관에서 아내를 봤다던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만나서 술 한잔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약속 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쉽지만 다른 사람이랑 놀아야겠다고 답하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다른 친구한테 연락하려다가 괜히 돈만 왕창 쓸 것 같아서 오랜만에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 방문했어요. 너가 여긴 왜 왔어? 며느라기는. 둘이 꼭 붙어 다니더니 어쩐 일로 혼자 왔어? 싸운 거야? 그래서 여기로 피신 온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간만에 엄마 밥도 먹고 싶고 그냥 집사람 편히 쉬게 하려고 혼자 왔어. 나 엄마가 해주는 밥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잖아. 그리고 오늘 여기 온 거 집사람한텐 비밀이다. 비밀로 하는 거 보니 싸운 거 맞구만. 뭘 그려. 너네가 언제까지나 신혼일 순 없지. 가끔 싸우기도 하면서 사는 게 부부지. 그러면 오래간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싸운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나 진짜 싸운 거 아니야, 엄마.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서 온 거라니까.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머니는 안 믿는다는 듯 실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내가 지금 바람 피는 것 같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것 같아서 차마 말은 못하고 그냥 싸워서 본가로 도망온 걸로 합의 봤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으며 잠시나마 아내 일을 잊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쓰던 방에 들어가니 책장에 앨범이 하나 끼워져 있더라고요. 연애하던 시절에 아내와 찍었던 사진을 인화해서 보관했던 앨범이었어요. 한 장씩 넘겨보는데 그간 아내와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더라고요. 밝게 웃고 있는 아내 사진을 한 장 꺼내서 손으로 매만지며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렸어요. 제가 하고 있던 상상이 빗나가길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은 제게 일어나질 않길 바라면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간만에 푹 자고 일어나서 시간 본다고 휴대폰을 켜니 아내에게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친구 남편 출장 갔다고 해서 지금 친구 집에 놀러 갈 건데 아마 자고 올 수도 있다고요. 저는 현재 아내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녹화 영상을 보려고 집으로 향했어요. 거실과 안방에 있던 카메라를 수거해 메모리칩을 빼서 제 노트북에 연결시켰어요.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얼굴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라고 설치만 해놓고 잘 나오는지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풀과 옷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가끔 사이사이 얼굴이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봐야 보일 것 같아서 일단은 소리 먼저 확인을 했어요. 다행히 소리는 아주 또렷또렷하게 잘 녹음됐더라고요. 역시나 저 없는 동안 내연남을 저희 집으로 불렀고 거실 소파에 앉아 둘이서 꽁냥꽁냥 거리는 거예요. 안방 영상을 확인하니 애정행각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다 담겨 있었어요. 화가 나서 온몸이 식어가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듯 굉장히 낯이 익었어요.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아내가 내연남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정세씨 와이프 내일부터 집에 없다고 그랬나? 그럼 내일은 내가 정세씨 집으로 갈까? 우리 남편 언제 집에 올지 모르니까 아침 일찍 정세씨 집으로 넘어가자. 그럴까? 나는 상관없는데 당신 일찍 일어날 수 있겠어? 우리 애기 가지고 나서 잠도 많아졌잖아. 아니야, 일어날 수 있어. 임신 초기엔 일찍 못 일어났는데 요즘은 잘 일어나. 아참, 우리 애기 아들이라던데 당신 닮았으면 되게 잘생겼겠지? 당신 닮은 이쁘장한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지. 그래도 난 딸이었으면 했는데 조금 아쉽다. 아들 서운해, 그러지 마. 난 딸이든 아들이든 당신 애라서 그런지 뭐든지 다 소중해. 빨리 우리 애기 만나고 싶다. 이름은 뭐로 하지? 아내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다름 아닌 영화관에서 아내를 봤다고 했던 제 친구였는데요. 상간남이 제 친구였던 것도 충격이었는데 뱃속의 아이까지 제 애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저 둘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자기가 제 아내랑 눈 맞아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마냥 저한테 전화해서 아내가 바람피는 것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갔었어요. 더구나 제 친구도 유부남이었고 친구 아내가 집에 없는 이유가 출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만도 못한 저 두 사람을 처참하게 짓밟고 싶었어요. 소리만 녹화된 영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확실히 얼굴이 잘 보이게 카메라를 다시 제대로 설치하고 며칠 뒤 친구 집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한 번 더 외박을 했어요. 아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다시 친구를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이번엔 저번과 다르게 얼굴이 선명하게 제대로 잘 녹화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녹화본을 가지고 친구의 아내를 찾아갔어요. 소은 씨, 일단 제가 주는 청심환부터 먼저 드시고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몸조리 끝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말 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 남편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길래 청심환까지 먹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재랑 제 집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그랬군요. 저도 상대가 누군지는 몰라도 남편이 바람 피고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친구의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이미 아내분은 친구의 외도를 눈치채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나 엄마 없는 아이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참고 있었대요. 저는 아내분이 잘못한 건 전혀 없으니 더 이상 죄인처럼 혼자 참고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가지고 왔던 녹화본들을 틀어주었어요. 녹화본들을 다 보고선 할 말을 잃으신 건지 입을 틀어막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아내분한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 그들과 맞서자고 했어요. 처음엔 울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몇 분 후 결심하셨는지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같이 싸우겠다고 물어보니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가 뭐부터 하면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고 이미 증거는 충분해서 모아둔 자료들 다 넘길 테니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할 준비만 하라고 했어요. 저와 친구의 아내는 증거 자료를 챙겨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집으로 소장이 날라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상시처럼 행동했죠. 소장이 날라오던 날 아내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우편으로 받은 서류를 제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혼 소송?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을 해? 당신 미쳤어?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이혼 소송장 날라온 거 보면 사태 파악이 안 되니? 상간녀 소송장도 받아봐야 알아차리려나? 상간녀 소송?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상간녀 소송을 왜 당해? 그거 바람피는 사람들만 당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왜 당하냐고. 눈치가 없는 거야? 눈치가 없는 척하는 거야? 네가 바람을 폈으니까 당하겠지. 아마 정세도 이혼 소송장에 상간남 소송장도 받았을 거야. 누가 벨 누르네. 당신 상간녀 소송장 왔나 보다. 저는 아내에게 여유롭게 웃어주며 우편물을 받으러 나갔어요. 제가 했던 말처럼 상간녀 소송장이 배송 왔더라고요. 받은 서류를 아내 손에 꼭 쥐어주면서 그거 들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아내는 서류가 우그러질 때까지 주먹을 쥐고 온몸을 떨면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우두커니 서 있길래 손수 제가 직접 아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 화장대를 가리키면서 제일 마지막 칸에 있는 남자 속옷들도 챙겨줘야 하냐고 물으니 쿵쿵거리며 저한테 다가와서 양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제 멱살을 잡고 있는 아내의 손을 떼고 그 손에 짐이 든 가방을 쥐어줬어요. 그리고 바람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아내를 데리고 가라고 얘기했죠. 친구에겐 아직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는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황당해하더라고요. 당장 2년 데리고 가라고. 내 말 못 알아들어? 다시 말해줘?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내 눈앞에 있는 네 내연녀 데리고 가라고. 성환아, 일단 진정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너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바본 줄 아나. 너네 나 몰래 만나고 있던 거 다 알아. 증거까지 다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당장 2년 안 데리고 가? 증거? 혹시 그거 우리 집사람도 알아? 아직 집사람은 모르는 거지? 성원아, 집사람한테 말한 거 아니지? 어? 나 집사람 없으면 안 돼. 제발 부탁할게. 말하지 말아줘. 왜? 왜 말하면 안 되는데? 항상 뒤에서 구린 짓 하는 애들이 들키면 꼭 이런다니까. 남의 가정 깨는 건 괜찮고 자기 가정 깨는 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니다. 나 너가 하라는 거 다 할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만 말하지 마. 나 집사람 없으면 죽어. 너네 집엔 아직 소송장 안 갔나 보다. 아마 오늘 안에 도착할 거야. 위자료나 준비해놓고 있어. 그리고 이거 스피커폰이라 네 내연녀 지금 이거 듣고 울고 있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데리고 가. 저는 친구에게 당장 저희 집에 있는 자신의 상간녀를 데리고 가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아내는 자신의 아내 없으면 안 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본처를 선택한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이 버려졌다는 처량함에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뱃속에 있는 애 핑계를 대면서 제게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뱃속에 있는 애가 제 애라고 하면서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어야겠냐고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친구 애를 가진 사실까지는 모르는 줄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아내를 보니 치가 떨리더라고요. 안 나가려고 계속 버티고 있는 아내를 끌어내서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제가 안쪽에서 잠근 장치를 걸어놔서 비밀번호를 눌러도 안 열리자 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에 주민이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경찰 손에 이끌려서 나갔는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 문제까지 해결한 후에 소식을 끊고 살았어요.
제 친구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친구와의 만남을 일체 가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처럼 자신들의 아내도 친구에게 뺏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저와 친구의 전처는 따로 만나서 술 한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가 그렇게까지 자신의 전처에게 매달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저번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는 게 알고 보니 자신의 전처가 차려준 회사였던 거예요. 친구 전처의 집안은 돈이 굉장히 넘치도록 많은 부자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세등등하지 않고 굉장히 겸손하고 돈 많다고 돈부심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주 속아서 배신도 많이 당했다고 들었거든요. 부잣집 딸인 전처를 놓치긴 싫은데 너무 착해서 같이 살기엔 재미가 없고 그러다 자주 만나던 제 전 아내와 잘 맞아서 바람이 난 거죠. 저 같았으면 어차피 돈 많으니 남편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바로 이혼했을 텐데 친구의 본처는 너무 착해서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이혼을 결심하게 되니 고생 좀 해보라는 식으로 아이까지 보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때 이혼 소송으로 법정에 가서 전 아내랑 마주쳤을 때 왜 그랬냐고 하니 전 아내도 외로워서 바람을 폈는데 제가 벌어오는 돈 때문에 저를 놓기는 싫었다고 했었어요. 친구도 전 아내도 결국은 돈 때문에 각자 배우자들을 못 놓고 위험한 만남을 이어갔던 거죠. 그러다 친구의 이기심으로 괜히 아내한테만 잘못 뒤집어 씌워서 이혼시키고 자기는 상대의 남편이 찾아오는 일 없게 편하게 만나려고 그때 영화관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된통 당하게 됐지만요. 저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든 궁금하지도 않고 전혀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그건 친구의 전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처음엔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보니 세상엔 믿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고 그 뒤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점점 두려워져서 이혼 후에 친구 관계도 다 끊어냈었어요. 나오지 않으려고 혼자 집에 틀어박혀서 숨어있는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건 친구의 전처였어요. 자신에게 이혼할 수 있는 용기를 줘서 고맙다고 이젠 자신이 제게 용기를 줘야 할 때인 것 같다면서요. 언제든 제가 숨을 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 어떻게 눈치채고 못 숨어버리게 막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 덕분에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다시 예전처럼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혼 후 이제껏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제 동창 중에 한 명이 어쩌다 소식을 듣게 됐나 봐요. 이혼하고 나서 뱃속의 아이 때문에 둘이서 결혼했었는데 아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을 했다더라고요. 결국 전 아내는 자신의 아이도 잃고 졸지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 친구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 다 돈도 없어서 무너질 듯한 단칸방에서 겨우겨우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은 죄들을 그렇게 벌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이제 그 말을 듣고도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많이 무뎌졌더라고요. 그들이 힘들게 산다고 해도 딱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덕분에 정말 좋은 사람을 한 명 얻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예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바로 친구의 전처인데요.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제 아내가 될 사람이기도 하죠. 서로 아픔을 위로해 주다 보니 결국 이렇게까지 됐네요. 처음엔 저희도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친구와 전 아내처럼 나쁘게 만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잘된 일이라면서 잘 어울린다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만남을 시작했는데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끝맺음을 짓게 됐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난 뒤로 제가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더라고요. 꼭 귀인이 제 곁에 와준 것만 같아서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좋아요. 저희가 이렇게 행복한 만큼 이제 그들도 정신 차리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올해는 꼭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면서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